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팟캐스트 크누팩입니다. 이 크누팩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자체 방송입니다. 유튜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분야 전문가에게 이 AI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교육적 탐론을 좌담회 방식으로 풀어보는 방송입니다. 인스타그램 KNU_FEC_OFFICIAL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KNU_FEC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첼 레스닉의 평생유치원이라는 책을 주제로 삼아서 경북 구미봉곡초등학교의 김인철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금 짧게 소개해 주시고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의 구미봉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김인철입니다. 일명어 저는 구미의 아들, 구미에서 대학교 다닌 기간만 빼고 계속 구미에 살았어요. 그래서 구미에 되게 마음을 많이 애틋하게 가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런데 초대받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써봤어요. 일단 아까 보내드렸던 그 링크 한 번씩 어떤 결과 나왔는지, 제가 나의 스타일이 IT 기업과 연결했을 때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내가 서비스로 태어난다면 블라인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익명으로 올리는 핫하죠. 그 앱인데, 저 해시태그가 뭐가 나왔냐면 정보 수집, 공유, 토론, 의견 표면, 사회적 교류, 그리고 호기심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저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모든 해시태그가? 네네, 어떻게 보면 호기심까지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네. 구글 캘린더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계획을 무조건 설립해 놔야지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은 제 머릿속이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해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윤영쌤. 네, 저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배달의 민족이 나오는데요. 네. 해시태그가? 네, 효율성, 편리함, 다양성, 선택의 폭, 최적 추구라는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네. 이 밑에 설명을 보니까 제가 흥미있는 최신 연구 트렌드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기술에 관심도 많고, 디자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학부생인데도 연구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되게 저도 한번 해봤더니 저는 구글 포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중요하니까 봤더니 자아 표현, 창의성, 영감, 감정, 공유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과 관련해서 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시태그가 아닌가. 전 저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나 막 찾아오는 거,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요즘에 추구하는데 되게 잘 나타나는 그런 설문인 것 같다. 오늘 책 주제도 창의성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거 맞아요. 같은데. 의도적으로 한 건 의도하신 거 아닌데, 아닌가요? 이거를 다른 그 페이스북 친구 링크를 보고 네. 한참 전에 해놨던 건데, 네. 오늘 조금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네, 요거를 한 의도가 이제 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다 의도에 설계를 해서 역시. 하는 건데, 네. 요걸 왜 제가 해보라고 했을까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창의성? 아니, 그냥 느낌상. 왜 이런 느낌상. 걸 먼저 시작했을까? 저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대화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만날 때도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고, 강의할 때도 그때 트렌드에 맞게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말문이 열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술을 가져왔을 때 이제 학습자 또는 참여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참여를 하면서 흥미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고, 이런 방식들이 어떠한 수업이나 어떠한 학습을 할 때 이게
좋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네네.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사전 질문을 제가 던져드린 게 있어요. 네.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나는 뭘 했을 때 즐거웠는지 또는 나는 지금 무엇 하면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게 혹시 보민쌤 먼저?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음.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뛰어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해질 때까지 뛰어놀 때,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저는 매일마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계획이 딱 실현이 됐을 때, 계획대로 착착착착 일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윤영쌤은? 어릴 때는 저 애니메이션 보고 어릴 때 막 뭐 뽀로로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저도 똑같이 어릴 때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굉장히 같이 노는 거? 네. 그리고 막 같이 노는 거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걸 하면 즐거워요? 좀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게 진짜 즐겁거든요. 대본 아닌가요?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1년 동안 교육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일과 시간 마치고 1시간 반 정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수요일만 되면 이제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라는 말 들을 정도로 아이들 만나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여기 지금 팔찌도 아이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직접.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되게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연쌤.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하는 건 없었어요. 항상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게 달라졌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어떤 걸 좋아했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날에 제가 꽂혀있는 제 관심사에 맞는 걸 할 때 비로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몰두할 때 나는 행복하다.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지금은 이제 제 지금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에듀테크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에듀테크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은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생태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논문도 읽어보고 뉴스 기사 탐색해보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쓸 때 그리고 그 보고서를 완성할 때 정말 희열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몰입에 대한 즐거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몰입할 때 힘든 거는 둘째치고 몰입하면 즐거워지는구나를 쌤들이 다들 되게 잘 알고 이미 지내시는 것 같다. 저의 대학 생활과 참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냥 되게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레고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고 과학상자 조립하는 거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과학상자 조립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대회에서도 라디오 조립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막 트랜지스터 꽂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최근에 앨범 정리하다 보니까 6학년 그 라디오 조립 금상 막 상장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받았는 기억이 없는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어릴 때 그런 그냥 혼자 만들기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뭔가 물건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뭘 표현하는 블로그를 제작하거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요즘도 이제 저는 원래 꿈은 로봇 공학자가 꿈이었는데 이제 로봇 공학자는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님을 하자 했지만 어릴 때 그 꿈이 남아 있었는지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로봇 만들면서 수업을 해요. 프로그래밍 수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할 때 저는 되게 재밌다. 만드는 게 너무 재밌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레고를 하다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공부를 더 잘해서 해보고 수업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제 또 이런 자리에 와서 정보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어릴 때 내가 했던 즐거움들을 나는 어떻게 어른이 됐을 때 이어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책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택했던 책 자체가 이제 레고 브릭들이 이렇게 막 표지해 있죠. 제가 이 책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전 영어를 잘 못해서 번역된 책을 기다리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바로 사서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내가 로봇을 활용한 초등학생들의 그런 컴퓨터 교육이나 프로그래밍 교육을 더 잘해보고 싶다,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 그런 출발점이 됐던 책이어서 선생님들이랑 조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제목이 평생유치원이잖아요. 네. 그 안에 책 내용 안에 답이 있었는데 혹시 왜 제목이 평생유치원으로 정했다는지를 혹시 찾으셨나요? 저는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왜 평생 유치원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이었고 두 번째는 주도성이었어요. 네. 일단 유치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환경은 학습이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학생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가 아니라 어떠한 교육 과정이라던가 성취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반사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향하고 있는 학습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생각을 했고, 네, 좋습니다. 또? 그리고 또 두 번째인 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유아 중심, 아이들이 직접 흥미 있는 것을 탐색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수업을 꾸려나가는 게 주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중 고등학교는 이런 딱 막힌 교실에 갇혀가지고 강의식 수업 위주로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수업 방식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과연 올바른 구조인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그 키워드를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저도 하나 추가하자면 네네. 사실 이게 여기에 대한 정답이 저자의 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죠. 그래서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맞아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경쟁이 없다라는 음. 거를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쟁이 초등학교에 없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순위를 매기게 경쟁을 되는 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교육 상황. 그렇게 또 되지만 선생님. 저는 일단 이 저자가 얘기했던 기억에 남는 게 최고의 발명품이 유치원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맞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부모가 된다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 왜 유치원 보내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친구들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려고 유치원을 보낼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평생 유치원이라고 하면 사실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생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그런 뭔가 의미로 유치원이 사용되지도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세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나와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평생 유치원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학교라는 그 단위 안에서 모든 단위를 다 유치원의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치원이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 지금 시대 또는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초중 고등학교의 그런 학습 방식이 조금 교육 방식에 조금 그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현 학생 선생님이 하신 질문 간단하게 먼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AI 시대의 교육은 과연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가, 창의성만이 해답인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저자는 이제 이 세대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바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OECD 2030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2021 개정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현대 교육은 창의성을 가장 최정상의 목표로서 대하고 있다는 느낌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창의성이 과연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이 쓰여진 시점,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AI는 결코 창의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10년대 중반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는 작가나 예술가, 미술가를 꼽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AI가 대체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창의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지금의 풍토를 보면은 AI는 훨씬 더 인간보다 정교하고 빠르고 창의적이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연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만이 최정상의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숨이 다 막혔어요. 어, 내가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하나 되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다. 되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되게 교육과정에 대한 그 근원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제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답을 회피하면서 조금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최근에 배운 건 용어 정의, 뭐 이런 것들부터 명확해야 좀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얼마 전에 한참 됐죠. 한참 전에 읽었던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손 들었습니다. 그 네, 영상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읽어보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던져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김정훈이라는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이 아니지만 김정훈 교수의 책인데 이 에디톨로지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만든 단어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에디트랑 올로지라고 해서 로지는 학문이라는 전미사래요. 그래서 편집하는 학문, 편집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에디톨로지라는. 그래서 그 편집이라는 걸 왜 이 사람이 얘기하냐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쨌든 있는 것들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고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창조는 편집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원래 창조라는 단어는 그 신중심 사회에서는 신만 할 수 있는 단어였고, 이제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신처럼 창조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인간은. 그래서 그러한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시작한 게 1920년대부터 나왔대요, 단어 자체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분이 연구를 했을 때 창조는 옛날부터 썼지만 창조성은 1920년부터 인간도 창조적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창조적일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성, 창의성,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혼용해서 쓰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창조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래서 평생유치원 책의 65쪽에 보면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이제 미첼 레스니 교수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의성이라고 하면 예술적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게만 느끼지만, 창의성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창의적 사고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 또 창의적 사고라고 했을 때는 사고는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조금 더 쉬운 의미로 좀 사람들이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창의적이다 라고 오해하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1, 2학년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되게 사소한 거지만 되게 창의적인 얘기를 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단어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오해로는 소수만 가진 능력이다 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그 특정한 순간적인 통찰력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통찰력을 기르려면 되게 많은 학습 과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한 창의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학습시킬 수 있다 라고 미첼 레스니 교수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나도 이런 오해를 되게 그냥 막 당연하다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거고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닐 수 있겠다. 나도 창의적성을 어느 정도 내 분야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저희도 다 똑같이 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뜨끔할 정도로 예술적인 음악, 미술 맞아. 하는 사람들의 창의성.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네.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 창의성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로 단어를 바꿨다는 것도 확 와닿았던 게 맞아요.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 교육 그런 걸 하면 다 창의적 사고라고 이렇게 맞아요. 현수막에 붙어 있고 그랬거든요. 아, 이런 것도 다 용어적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과정의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집중한다는 건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때까지 창의적인 수업의 방향을 또는 창의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또는 창의성을 키워드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이렇게 앞에 내세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거기에 그 중요성을 또는 거기 그 키워드를 부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 이제 부각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때까지의 교육 과정이 창의성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낮았다라고도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이제 되게 핫하고 이슈가 되는데,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챗 GPT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조금만 공부를 하거나 이해를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는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만든 창의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뱉어내는 게 챗 GPT란 말이죠. 그래서 챗 GPT는 그 뜻도 모르면서 확률적으로 단어를 배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창의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막 내뱉는 그냥 기계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어 다음에 저희가 사실 예전에 챗GPT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이 독서 모임에서 읽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나왔던 내용이 챗GPT는 그 단어 다음에 올 가장 맞아요.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확 와닿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다. 네. 말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챗 GPT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컨텍스트라고 한 맥락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챗 네네. GPT를 쓰려면. 그래서 챗 GPT는 말을 잘 만들어주는 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맥락을 먼저 집어넣어서 나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라고 컨텍스트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으로 쓰면 챗 GPT와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화들을 더 잘 이끌어낸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우리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창의적인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수업 모형 같은 데서 블룸의 텍사노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논문에 이걸 인용을 했는데 블룸의 텍사노미가 개정이 한번 되면서 네. 6단계의 그 인지적 능력의 학습 목표를 6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최종적인 단계가 창조하기, crea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 그 어떠한 그 명시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뭔말 한다. 그래서 창조하기를 학습 목표로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학습의 가장 좋은 단계는 학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어떤 학습을 할 때 학습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창의성 또는 창조적인 능력,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 방향에 더 맞다라고 저는 조금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라고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체육 교육학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체육 수업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의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 이후에 있는 모델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길러주는 창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법이라던가 그런 수업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서도 아마 최종 단계를 이 창조로 보고 그렇죠. 있는 그런 관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베이스로 아마 그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이제 이번에는 저는 유네스코의 디지털 사용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하거든요.
기존의 기술이 그랬듯 어떤 신기술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어떤 신기술은 창의적 사고를 제한한다. 첨단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기존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학부모와 교사는 이런 문제를 논하는 대신에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에 빠져들게 하는 행동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술 광신론자와 기술 회의론자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기술 사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뒤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 몇 달 전에 유네스코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사용 유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래서 아이에다 팟캐스트 이번 걸 통해서 과연 유네스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사용, 테크의 사용은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어려웠어요. 되게 근원적인, 그리고 에듀테크 또는 테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읽어봤고, 이 책에서도 되게 이 미첼 레스니 교수의 의견도 되게 새롭게 와닿았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유네스코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여기 보고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방향으로 6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안 사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해요.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명시를 하니까 스마트폰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지. 저는 스마트폰은 네트워킹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서로가 시공간에 상관없이 연결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컨텐츠의 소비를 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되게 좋은 장소잖아요. 소통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 학교인데,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쓴다라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앞에 사람이 있는데 막 세상과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일단 없다. 지금 현재에서 충실하기 위해 만난 장소니까 스마트폰을 좀 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소통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학교에서 소비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 학교에서의 시간은 뭔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정리하고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의 대상이 나에게 컨텐츠를 던져서 그냥 소비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학교라는 공간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마트폰 학교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쓰는 게 좋겠다. 대신에 저는 되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렇지만 되게 생산적인 장소에 가면 모두가 랩탑을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랩탑을 들고, 또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필리핀의 영어 선생님과 이제 원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학생들은 중학교 갈 때 랩탑을 다 산다. 아니, 뭐 좋은 학교는 주겠지만 사서 가야 한다. 그런 얘기가, 저는 디지털 기기가 이제 스마트폰은 소비형, 또 랩탑은 생산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생산할 수 있는 랩탑을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 또는 학교에서 랩탑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규정을 마련해서 어쨌든 학생에게 생산할 수 있는 도구는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네. 모임 오면 이거 물어봐야지 했던 게, 선생님들의 생각, 기술 맞아. 회의론자인지 네. 아니면 그 기술 광신론자인지, 물론 그렇게 극에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윤영 선생님부터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호하는. 네. 일단
이 기술이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가 뭐 과거에는 책을 뭐 인쇄를 하지 않았다가 뭐 인쇄가 되는 책을 보고 글자를 몰랐다가 다시 글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이란 것도 이 사회가 변화하는 한 가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기술을 어떻게 더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제가 이제 윤리교육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기술 광신론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네, 어쩔 수 에듀테크를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서. 표본이 잘못된 것 같다고. 네네. 네, 쌤 그럼 얘기 계속.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기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크레용 같은 것도 과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기술이었다. 새로운 제품이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테크라는 아이들도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크레용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 깊이 공감을 했어요. 이 기기 자체가 뭔가 조금 나중에 만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를 만났을 때부터 접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이런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기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현명하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을까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네. 제가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맥을 쓰시는 우리 보민쌤은 네. 어떤 반대 의견?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김인철 선생님 다음으로 기술을 제가 가장 많이 그렇죠.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고르자면 회의론자인 게, 네. 왜냐면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인문학과 철학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을 물론 아예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상생활에 아까 윤영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미 흐름이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이 현실에서 내가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도 몰라. 그런데 휴대폰은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면서 막 인터넷에 SNS를 구경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환경에 대해서 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선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걸 먼저 터득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면 훨씬 좋을 텐데, 당장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저 멀리를 바라보고 그런 점프를 뛰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은 반대를 하고, 선생님처럼 똑같이 저도 만약에 자녀를 가진다면 한 6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휴대폰을 굳이 스마트폰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두 개를 고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양쪽의 의견, 이 두 분과 한 분의 의견을 거의 뭐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기술을 많이 쓰지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화하고 실제로 감정을 느껴보고 실제로 감정 표현을 해보는 게, 만집, 느끼. 그렇죠. 네. 표현, 피부로 느끼고 공간에서 체험하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두 분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필과 똑같은 도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 자체가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서 좀 아이에게 접근해야겠다. 기본은 보민쌤이 말한 것처럼 시작을 하되 네. 어느 시점이 되면 기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금 교육 과정에 맞춰서 약간씩 노출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초등학교 6년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조금 학교의 교육의 시스템에 맞게 조금 폭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체제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았고, 그죠? 네. 한번 질문 한번 네, 제가 이제 읽어주시면. 교육 봉사나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그 주제가 에듀테크를 수업에 접목시켜서 수업을 해라. 그런 과제가 던져졌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가 수업을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고등학교에서 했던 체육 수업에다가 그냥 에듀테크를 갖다 얹는, 약간 색깔만 칠하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머리가 떠오르지 않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에듀테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에듀테크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경시하고 약간 역전이 돼버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되게 컨설팅도 저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에듀테크를 접목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하거나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네. 한 4, 5년 정도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 근데 이제 보민쌤은 아직 현장에 안 오셨지만 되게 그 디테일한 현장의 문제점을 되게 잘 이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느끼신 거죠. 실제로 가서 해봤더니. 저도 똑같아요. 에듀테크를 안 써도 되는 수업은 쓸 필요가 없어요.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엉뚱한 수단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수업의 내용이나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생겨서 안 써도 되면 저는 쓰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걸 썼을 때 효과적인 수업을 의도적으로 골라야겠다.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를 또 알아야 되고, 이 수업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미첼 레스니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적인 내용이나 학습 목표를 좀 더 빨리, 시간적으로 빨리 도달하기 위한 기술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크레용이나 연필과 같은 표현의 도구로 접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미첼 레스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쓸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런 과제를 낼 것 같아요. 농구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농구를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자. 그러면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영상을 찍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을 쓰더라도 농구 자세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각도가 분석되는 앱을 찾아서 그 분석되는 앱으로 촬영을 해서 각도를 보여주거나, 자기가 이 앱을 써서 너의 그 슛 자세를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는 수업 자료를 찍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하면 기술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를 도입할 때 저는 가능하면 표현의 도구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업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여기 평생유치원 97쪽에 보면 이미 이 미첼 레스니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컴퓨터 보조 수업. 이제 컴퓨터가 학생에게 정보, 특정 내용을 수업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학생이 배웠던 내용을 측정하는 시험을 컴퓨터로 하거나, 또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다음 수업 내용을 컴퓨터가 던져주거나 하는 등의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컴퓨터 도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중심에서 표현의 도구로 기술을 도입하자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교사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이고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매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1971년에 얘기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PC가 나오기도 전, 개인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개념을 이미 정립을 한 거죠. 근데 23년에 와서 우린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되니까. 그게 저는 되게 답답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 컴퓨터를 그냥 수업을 빨리 하는 도구, 선생님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굳이, 옛날 책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되실 분이고 학습을 연구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연결되는 건데, 그런 수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수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부족해서, 혹시 그런 에듀테크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말씀하신 그런 수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저는 구글 링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들을 팔로우하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는 내용들, 외국 사례들도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번역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또 그런 강박관념이나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제 패턴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집에 와서 운동,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링으로 검색해서 정리해두기. 이게 제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노트에 이제 클리핑 해놓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긁어서 제 수업 강의 자료로 저장을 해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조금 저도 좀 빨리 얻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을 이제 한 7년, 8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용한 사이트를 제가 알게 되고 그 네. 사이트에서 먼저 뭐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또 공유, 저의 그 병인 자꾸 막 뿌려서 이거 좋아요 막 보게 되고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제가 좀 있는데 대학원을 좀 늦게 갔어요.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등록금을 좀 아낄 수 있어서 그리고 좀 저도 프로그램 교육을 컴퓨터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못하고 있다 답답함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2년 반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이전 논문들을 팔로우 해야 되고 막 레퍼런스를 다 읽어봐야 되고 그래야 논문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연구 보고서를 읽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학술지들도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대학교 다닐 때 논문을 읽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저도 대학교 그렇습니다. 때. 예.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연구원 생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나 논문, 학술지, 연구 보고서를 읽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루트를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 막 계속 뭔가 던져지면 정리가 어려운데 이제까지 했던 건 알겠고 뭔가를 들었을 때 저거 아는 거니까 패스 요거 새롭네 좀 깊게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팔로우업을 해서 레퍼런스가 쌓이고 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전공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주제넘는 얘기지만 저는 논문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되시고 나시면 가능한 한 빨리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교대가 조금 어려운 게 논문 안 써도 졸업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논문 굳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 논문은 또 새로운 형식이다 보니까 네. 논문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었고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조금 아이디어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라디오 크누팩 상당한 인재들의 모임. 맞습니다. 네. 하하.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네네. 하하.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하나 더 있네요. 네. 짧게 가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네. 그 컨설턴트 질문 세 번째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되죠. 맞아요. 네, 제가 요렇게 요거를 적용해보고 싶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의 3장에 보면 넓은 벽, 네. 그 다음에 학교가 아닌 어떤 학습 공간,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어떠한 교육 방식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넓은 벽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책 144쪽에 보면 학습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술을 논의할 때 네. 낮은 문턱이 필요하다. 쉬운 접근을 제공해야 하고 네. 높은 천장.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더 심오한 것까지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네. 거기에 넓은 벽이라고 해서 단일 경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컴퓨터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꽂혀서 로봇을 공부하다 보면 컴퓨터 과학이 너무 재밌고 그렇지만 저처럼 로봇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로봇이라는 한 방향만 가르쳤을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는 이야기, 대화형 이야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또는 미술 작품을 컴퓨터 과학으로 그리는 음악을 컴퓨터 과학으로 만드는 아니면 게임을 컴퓨터 과학으로 만드는 이런 다양한 넓은 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 학교에도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를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1년의 교육 과정에 조금 넣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과 수업 안에 이제 정보 교육이 있어서
실과 수업 전담 교사를 제가 2년간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1시간, 6학년 1시간을 일주일에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교육 또는 ICT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을 5, 6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꾸준하게 1년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34시간씩 5, 6학년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네. 1학년에서 4학년은 창의적 체험학습이라는 수업 시간에 제가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다른 학년의 수업을 지원해주면서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덜 부담되게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방식.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동아리를 모집해서 이제 2달에 한 1기수씩 그래서 4기수를 1년에 모집을 해서 8개월을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가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 진행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그 교과 수업,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방과 후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 안에 1년짜리를 집어넣고 이어서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수업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이제 행사들을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학생들이 엔트리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대회를 2달이라는 기간을 주고 열어요. 당연히 수업 중에 엔트리 사용법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업처럼 기본적인 기능을 가르친 후에 너네들이 좋아하는 책을 하나 고르고 한 장면만 애니메이션 효과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고 제출하면 무조건 보상을 줬어요. 상품권 5,000원. 그래서 상품권 5,000원을 엄청 마련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첫 해는. 근데 2년 차가 됐을 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죠. 네. 로봇이라는 것도 이제 로봇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그냥 그 로봇 대회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대회는 1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수행해내는 팀을 몇 팀이 나오나 그걸 보는 대회인 거예요. 네.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거나 로봇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피지컬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간단한 생활 발명품 만들기 대회 이런 것들을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거나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코딩 파티라고 하는 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과하고 배지를 받는 그런 방식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또 하고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는 대회지만 이 대회 그대로 학교 안에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축제 기간에 이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동아리 학생들과 운영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많은 대회들이나 많은 기회들을 월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넓은 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집어 넣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각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했던 것들 얘기를 드려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때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그럼 아쉬운 조금 것 늦게 같네요. 태어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저는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안 태어날 거고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처럼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요. 네네. 다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매일 열심히 살지만 지금은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나에게 있고 나는 되게 많이 행복하고 있고 굳이 돌아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선생님들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좀 해라. 아니 맞아요. 고생일 수도 있고 네. 귀찮음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생인데 재밌는 거, 힘든데 재밌는 거, 귀찮은데 재밌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되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네, 선생님. 네. 네. 책의 핵심이 창의적 사고, 창의적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냥 창의력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인 내용들을 진짜로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본 사례가 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고 이 책을 던졌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좋겠다. 답할 게 많은데. 역시. 그런데 우린 저희 짜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럼 선생님 맞죠, 순수한 맞죠. 질문인데 네. 제가 그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야. 그래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치예요. 그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 수업 사례 발표할 때 썼던 PPT인데 제가 PPT를 잘 만들지는 못해요.
로그인 해 보이나요? 네. 로그인 하라고 뜨네요.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여서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같이 보시고 이렇게 네, 같이 알겠습니다. 봅시다. 네네. 네, 자, PPT를 한번 봅시다. 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따 넘어가고요. 노벨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노벨이 인문학, 소설이잖아요, 소설. 네. 소설과 엔지니어링이라는 공학, 소설과 공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터프스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이 터프스 대학 같은 경우에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초, 중, 고, 대를 연결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레고 로봇 수업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제가 찾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전주교대 홍기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논문도 막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수업 사례를 발표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레고 에듀케이션이랑 연결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튼 그 아까 질문해 주신 그 수업, 상상, 창작, 놀이, 공유, 생각이라는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수업 모형으로 딱 제가 봐서 수업 모형이 있다면 수업을 하기가 되게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았는데 딱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그림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 인문학 내용을 소설이라고 하지만 소설의 내용이 워낙 길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많은 긴 내용을 다 읽고 문제를 찾기가 조금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저는 그림책으로 조금 수업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녕 폴이라고 하는 그림책이고, 남극 펭귄과 요리사, 남극 세종기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니까. 거기에 있는 요리사의 두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주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표지를 보면서 국어 수업을 저는 하니까 국어 수업으로 이야기 상상하기, 이야기를 읽고 장면에 이야기 상상해보기,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 찾기, 배경을 찾아내기, 사건 찾아내기 해서 넘겨보시면 모든끼리 협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같이 읽고 모든별로 인물, 배경,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포스트잇에 하고 시간의 순서대로 아이들이 정리를 합니다. 놀랍게도 2학년입니다. 2학년이라고요? 2학년이 이렇게 할 수 초등학교 있습니다. 2학년이라고요? 할 수 있어요. 2학년이 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는데? 이 당시는 되게 옛날에 이 내용 되게 오래된 내용이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학습을 잘 받아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1학년, 2학년의 교육을 잘 거쳐서 이렇게 글씨를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다 잘 썼어요. 요즘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둠 중에 그나마 좀 잘 정리한 아이들의 그 전지에 정리된 내용들을 붙여봤습니다. 대박이다. 죄송합니다. 6학년입니다. 선생님. 2학년이라고 했고 6학년과도 했어요. 똑같은 수업을. 6학년이라 해도 네네. 이건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에요. 6학년 아이들. 이걸 제가 책에 실었던 내용 같아요. 네네. 학교 책에서 6학년 프로젝트 내용으로 실었는데,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책 내용에서 각자가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네. 그래서 그 발견한 것들을 포스트잇에 쓰고 다시 학교 칠판에 시간의 순서대로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은 위아래로 붙이고 시간의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붙여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공유한 후에 각 모둠별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골라요. 그래서 7모둠이 각자 다른 문제 상황을 고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최대한 생각하게 해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게 시켜요. 그래서 만들 때는 이제 저는 레고 로봇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레고 로봇을 활용해서 해결책의 그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만드는 수업. 근데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핵심은 해결책을 만들고 작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넣어보고 오류가 나면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 책의 스토리텔링을 가져와서 시키는 그런 수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어설프지만 발표를 다 하게 되면 아이들은 요렇게 바꾸면 좋겠어, 저렇게 바꾸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을 또 주죠. 그러면 다시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정리해서 수정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장치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아기 펭귄 알이 깨어나는 거를 대원들이 그걸 계속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깨어나는 알을 알아내서 신호를 주도록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탐지시킬 거예요. 라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잘 가동은 안 되겠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구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모터 하나만 가지고 막 이렇게 센서가 돌아가게 하고 이걸 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까지 자기 스스로 녹화를 하면서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고 이것들을 최종 결과물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 작업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노벨 엔지니어링의 마지막 단계는 원래 이야기에서 자기가 만든 해결책을 집어넣었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편집하는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걸 써도 좋지만 이 모델 자체는 컴퓨터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업 모형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조금 해보면 아이들이 일단 흥미로워합니다. 만드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건 일단 누구나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되게 좋았고 아이들의 피드백도 좋았고 부모님의 피드백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지금 그 미래교육센터에서 제 그 연구 과제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학습 공동체에서 이 분야의 수업 사례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또 수업 모형 검증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문학습 공동체 들어가고 싶은데.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이 초등학교 선생님 어쨌든 모든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수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전문성이 조금 이런 프로젝트에 더 발현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례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네네. 되게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1시간이 지났어요. 60분. 제가 정말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듣는 분들도 그렇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하고 다시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결국에 공부는 표현하는 거, 결국에 배운다는 거는 표현해내는 그 마지막에 과정이 있어야 배워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이나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 수업을 했을 때 그러한 관점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평생유치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북 구미봉곡초등학교의 김인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저희가 앞에 미리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대구교대의 윤세현 선생님, 그리고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최윤영 선생님, 그리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이보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